네,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료 파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종료가 되는 시점은 부동산 경매에서는 이렇게 각 결정시마다 다 샷다가 이렇게 내려간다 했죠, 그죠? 샷다가 내려간다. 이거 아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종료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종료하는 거는, 자, 배당 절차가 남아있으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 절차가 남아있으면은, 배당이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 전체로서의 집행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지금 알기에는, 많이 힘들 거니까, 이거는,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매를 전부 다, 아까 무효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지 취소를 못 시키면, 내가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을 납부해버리면 끝난다 그랬죠? 실권료 생긴다 그랬죠? 그거 말고 매각 절차에 대한 거 말고 민사집행법 총론에 대한 거, 청구의 이의, 제3자 이의, 집행이의, 집행문 부여의 이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중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강제집행이 종료되는 시기는 배당 절차가 남아있으면은 끝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다. 4번 볼게요. 법정 서류 제출에 의한 정지 취소 사유인데 그 중에 이제 2호 서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 서류는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서류이고 이걸 제출하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 직권으로. 근데 정지를 안 해. 정지 안 하고 계속 고한단 말이야, 고. 이랬을 때는 즉시 항고 할 수 있는지. 즉시 항고 할 수 있냐. 일단 규정이 없어서 못하고요. 즉시 항고를 하려 그래도 직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결정 같은 게 없어. 항고의 대상, 즉시 항고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 못해요. 그래서 결국 뭐다? 16조에 파산 회생 서류 개무시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16조에 대한 집행, 16조에 의한 집행 이의로 다툴 수가 있다. 이거는 언제까지? 요때. 배당이 남아있는 한, 이때까지는 다툴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사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2호 서류가 제출되면 후속 절차를 진행을 못 합니다. 자, 2호 서류를 보는 이유는 이거 하나만 잘 봐놔도 뒤에 거 좀 많이 해결되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매각 기일이 잡히고 매각 허가 결정되고 일주일 뒤에 확정되거든요. 확정돼서 대금을 납부하고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요때 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 그죠? 매각 기일 전에 2호 서류가 제출됐다. 그러면 후속 절차를 진행 못하니까 법원은 매각 기일을 잡으면 안 돼요. 매각 기일을 잡으면 안 돼. 그리고 이때 들어왔다. 이때 들어왔다. 그러면은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불허가야 돼, 불허가. 허가하지 말고 불허가. 왜? 속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법조문이 나중에 있습니다. 이때 들어오면 불허가. 확정돼 버렸어. 이때 들어왔어. 자, 이때 들어오면은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고 뒤에 잔금 납부기일을 후속 절차를 진행을 안 해요. 잔금 납부기일을 안 잡아요. 안 잡아. 그 다음 잔금 다 내고 나서 요때 들어와. 요때 들어오면은 매각 절차는 돈 내버리면 종료되고 끝났죠, 그죠? 종료됐자. 종료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죠? 종료되고 이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을 2호 서류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공탁됩니다. 공탁되고 나서 나중에 승소 패소에 따라 가지고 돈 찾아가면 되죠. 공탁법 배웠죠, 그죠? 그래서 공탁급 출급 청구권, 공탁급 회수 청구권, 그다음 승계사실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공탁소에 가가지고 돈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때
서류가 제출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후속 절차를 진행 못 한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2호 서류 얘기했습니다. 2호. 그리고 제가 위에다가 346 125 1356 24 이렇게 해놨죠. 그죠? 이건 뭐냐면 이제 49조에 3호, 4호, 6호 서류는 요때까지 제출해야 되고 1호, 2호, 1, 2호 서류는 대금 납부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때 대금 납부된 이후에 1, 3, 5, 6호 서류가 제출되면은 경매를 이제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경매를 취소시키는 게 배당에서 배제하고, 배당에서 빼주고, 그 다음에 2호 서류는 공탁하고, 4호 서류는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뭐 이 뜻이에요. 지금 하여튼 이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본 김에 3, 4, 6, 1, 2, 5 이거를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한 겁니다. 자, 보세요. 1, 2, 5 서류가 제출되면 경매가 취소됩니다. 취소. 그리고 3, 4, 6은 매각 기일날 최고가 매수인 생기죠. 그럼 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얘들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 요건. 그래서 이게 나눠진다. 그래서 이 법정 서류가 민사집행법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좀 짜증나고, 그런데 이걸 잘 알아두면 민사집행법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요. 그러니까 요 내용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해볼게요. 갑이 이렇게 1, 2, 3 해가지고 경매를 넣습니다. 갑 경매 기시 결정 등기가 됐죠. 그죠? 그럼 이렇게 1, 2, 3가 생겨요. 배당 요구 종기, 그 다음에 매각 기일, 대금 납부. 근데 매각 기일에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진다 그랬죠? 어떻게 나눠지냐면 매각 기일 되고, 그 다음에 매각 허가 최고가 매수인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매각한다, 허가, 불허가 이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확정이 된다 그랬죠. 그죠? 확정이 되면은 대금 납부 기일을 잡는다 그랬죠. 그죠? 대금 납부를 딱 하면 요때까지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들어온 사람한테 빚잔치하고, 즉 배당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배당 받는다. 그리고 대금 납부하면 끝난다. 이걸 봤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조금 별도로 빼놓을 거고, 우리가 진도 나갈 때는 요걸 볼 거예요. 요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배당 받을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보고, 요거는 좀 이렇게 뺄 거라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49조 서류는 언제든지 다 제출이 할 수가 있죠. 그죠? 특히 요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요 부분에. 자, 왜 그러냐면 경매는 매매와 같다. 따라서 자 보세요. 을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낙찰자가 병이다. 그러면 병이 매매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러면 매매할 때 보통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매수인이 결정되죠. 매수인 결정되는 이 부분이 매각 허가 결정이에요. 결정이 확정되는 거예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 매매 계약은 뭐냐? 나중에 법정 조건들이 있거든요. 일괄 매각 어쩌고저쩌고 하는 조건들. 이 매매 계약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은 매매 계약할 때도 요렇게 잔금을 내면 요렇게 등기가 되는 거죠. 그죠? 등기는 공동으로 등기 신청해야 되는 거죠. 이 마찬가지 요렇게 잔금 납부하는 거죠. 이거 대금 납부. 경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금 납부는 매매에서는 개, 중, 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죠. 그죠?
경매에서도 마찬가지 계약금 내고 매각 보증금 내고 중도금은 없이 바로 잔금을 치는 거죠. 그죠? 요렇게. 그러면은 등기를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을이 매매는 을 인감도 찍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을이 경매에서는 안 찍어준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법원에서 촉탁으로 요렇게 등기를 해준다. 이게 마치 판결 받아가지고 하는 등기하고 똑같죠? 전시간에 판결에 의한 등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은 이 판결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판결문.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돼야 되는 거죠. 그죠? 확정돼 버리면 판결문하고 똑같아서 실권효가 생겨서 그 전에 뭘 다툴 수 있는 사람들도 못 다툰다. 등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매각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정지나 이 매매 계약을 취소시키고 나 매수인 안 될래, 등기 안 할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49조 법정 서류가 되는 거죠. 그죠? 법정 서류가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49조 서류 뒤에서 제가 할 건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류도 그냥 무대기로 외우면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간단한 1, 2, 3 그림 있잖아요. 그죠? 1, 2, 3 그죠?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강제집행.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 이 판결은 기집이 생긴다 그랬죠? 기판력과 집행력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을 없애는 거 1호 서류. 그 다음에 강제집행이 고된다 그랬죠. 강제집행이 고된다 그랬죠. 고를 중지시키는 2호 서류. 그 다음에 이 강제집행을 안 하기로 약속하는 거 6호 서류. 그 다음에 이거 취소, 취하 5호 서류. 그 다음에 가집행 선고하면서 담보 제공한다 그랬죠? 이거 3호 서류. 그 다음 4호 서류는 내 갚을 테니까 변제기 좀 유예해달라. 원래 확담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확담동. 확정기한부 채권, 담보 제공, 동시행관계 있으면은 동시행관계 를 없애야지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요건이 된다 그랬죠. 4호 서류 같은 건 좀 밀어달라. 이런 거. 이렇게 지금 서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56은 1356하고 24하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보면 좋은데, 우리 지금 시험이나 기출문제 풀 때는 요 2호 서류를 잘 봐야 돼요. 2호 서류. 그래서 2호 서류를 본 겁니다. 2호 서류. 그래서 여기서 2호 서류 봤죠, 그죠? 2호 서류가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뒤에 후속 절차를 못 잡습니다. 후속 절차를 진행을 못 해요. 속행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속행 금지. 근데 이거를 속행 금지해야 되는데 법원이 잘못해가지고 간과한다는 말 자체가 위법하다는 뜻이거든요. 위법하게 진행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중단을 못 시키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을 납부했다면은 이런 거는 치유가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이렇게 배웠다. 제가 법정 서류 2호 서류만 봤습니다. 2호 서류. 나머지 서류는 일단은 머릿속에 넣으면 너무 헷갈리니까 2호 서류만 잘 보시고 시험 문제를 풀면 돼요. 그 다음 이 정지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집행 정지시키는 메커니즘 이래서 통상의 가처분 방법으로는 집행을 못 시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 강제집행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싶어. 정지가 필요하다. 근데 담보 낼 돈도 없고, 뭐, 그 다음에 아까 3, 4, 6, 매각 기일 전까지 해야 되는데, 최고가 매수인이 생기면은 3, 4, 6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인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얘네들이 동의를 안 해줘. 동의를 안 해주고 경매가 계속 진행된단 말이야. 진행되고 막 이러면서 정지를 시키려니까 이 가처분 하자 그러면 나 이거 경매가 계속되면은 안 된다. 정지하는 가처분 이거 안 된다 이제. 실무하다 보면은 그 통상의 가처분으로 강제집행 정지 못 시키거든요. 못 시키는데 이게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들어오는 데가. 자, 어떤 경우, 자, 아까 우리 배웠죠? 44조가 청구이에서, 48조가 제3자2에서, 그죠? 청구이, 제3자2. 자, 1, 2, 3에서 판결에 뭘 없애는 거죠? 기집중에 집행력을 없애는 거죠. 48조는 101호, 개개 집행 목적물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청구이의 소송 제기하더라도 무조건 일단 고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잠정 처분을 받아야 돼요. 집행 정지. 이 정지 서류를 받아야 돼. 이게 법정 서류야, 49조. 근데 기각됐어. 그러면 진행되죠. 그리고 기각됐을 때 잠정 처분은 기각 시에 이것만 따로 즉시항고 못한다 그랬죠? 즉시항고 못해요. 즉시항고 못하니까 경매가 계속 고한다고. 이럴 때 이거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처분금지 가처분 아니면 집행정지 가처분 이거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아시겠죠? 그죠?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부동산 경매 이론 다 끝나갑니다. 배당 이익 구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우리 90조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88조 배당 요구해야 돼 배당 받을 사람, 148조 배당 받을 채권자, 뭐 당연히 배당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고 그 채권 신고 해야지만 받는 사람, 가등기권자, 뭐 전세권자, 임차인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객관식 문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패턴 이거죠. 자, 이렇게 보세요. 갑이 을에 대해서 판결문을 갖고 있어요. 그 임차보증금 달라. 요즘 부동산 경기가 쫙 떨어지면서 보증금 많이 못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넣습니다. 경매를 넣는데,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경매를 넣는데, 여기에 지금 전세권이 있고, 1순위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갑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거 되면은, 자, 이래서 1, 2, 3 넘어가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이후에, 자, 이후에 또 가압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중 경매가 누가 들어왔네, 그죠? 이중 경매. 제가 이렇게 사례를 만든 이유는 요 사례에서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사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기준으로 경매기시 결정 등기 기준으로 이미 등기된 사람 이렇게 하나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등기된 사람 크게 이 두 파스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크게 두 파스로. 자, 이 배당요구 종기인데요. 민사집행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원래 배당요구 종기는 요 매각길 배당요구 종기란 게 없었어요. 매각길까지 뭐 했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당겨진 거예요. 앞으로 당겨짐. 그 이유는 이까지 당겨져서 법원에 알려지고 그 다음에 요 매각 절차를 거치고 배당을 할 때 이 뒤에까지 막 다시 배당을 할 수 있고 배당 요구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 나중에 낙찰받는 사람이 인수 안 해도 될 것을 인수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혼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 요구를 당기면서 이 파트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잠깐 이건 뭐 큰 건 아닌데 이까지는 지금 됐죠. 전세권, 가압류, 가등기, 가압류 뒤에 가압류 이중경매 요까지 요 순서대로 제가 지금 여기 순서대로 있는데 순서대로 볼 거예요. 보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있잖아. 우리나라 법이 있으면 이게 이제 일본에서 왔다고. 일본에서 이렇게 왔어. 일본은 독일에서 왔다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왔다고. 프랑스에서 민법하고 민사집행법이 왔어.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왔고. 이게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일본에 왔다가 우리나라로 이제 온 거죠. 우리나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민사집행법 규정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이해되죠? 그죠?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섞여 있어서 몇 번의 그 개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지금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런 법들의 성질을 알면은 또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수험 공부하면서 이런 것까지 볼 시간도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되면 이거 판결문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죠? 실권이 된다. 요런 게 이제 여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나라는 현재는 자 이렇게 경매를 했을 때 병이 매수인이 생겼어. 매수인은 계약하고 똑같이 계중잔, 그죠? 계약금 10% 놓고 중도금 없이 잔금 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근데 만약에 얘가 낙찰을 잘못 받았다 그러면 이거 계약금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잖아, 그죠? 근데 저쪽 아까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포기 안 시키고 이게 이제 1천만 원 보증금 넣고 1억이다 했을 때 이 1억에 대해서 채권을 가져요. 그리고 채권이 이렇게 경매 넣은 사람한테 채권이 양도돼요. 그럼 얘는 면책된다고. 채무자는 면책이 돼. 그러면 얘는 채권 양도받았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병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죠. 즉 병의 다른 재산을 이렇게 얘가 이렇게 집행한다고. 즉 매각 허가 결정이 이 판결문처럼 이렇게 판결이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해됩니까? 그쪽 프랑스하고 독일 쪽은 프랑스인가 그래요. 이게 프랑스에는 이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이.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요 법리가 나중에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도 요 법리가 비슷하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조 이해관계인. 자, 90조 이해관계인이 나오고 84조 이거 이제 채권 신고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 90조 이해관계인을 보니까 자, 압류채권자와 이거는 제가 적은 거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압류채권자, 경매 넣은 사람이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서 배당 요구한 채권자 이해관계인이다. 그 다음 채무자와 소유자 이해관계인이고, 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이해관계인이고,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자, 그거를 증명한 사람, 그 권리가 있다는 거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스스로. 특히 이제 임차인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집행관의 현황조사에서 현황조사 가가지고 101호에 전입신고 해갖고 살고 있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라고 현황조사서에 올라오거든요. 이게 증명한 게 아니라 이 스스로 자기가 나 이거 여기 임차인입니다 라고 그 증명을 해야 90조 이해관계인이 돼요. 그럼 이해관계인이 되면 각종 통지를 받을 수 있고 매각기일 이럴 때 출석을 할 수 있고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어요. 잘 됐다, 잘못했다.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즉시항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권리들이 주어집니다. 이런 권리들이. 그러면은 자, 특히 이런 거는 등기부에 나오니까 자, 보세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결국은 뭐냐? 이해관계인은 자, 갑이 이렇게 경매기식 일정 등기를 했죠? 자, 이 압류채권자, 그죠? 압류채권자. 그 다음에 2호에 이 부동산 소유자 및 채무자. 소유자 및 채무자. 그 다음에 여기 이미 부동산 위에 등기된 권리자. 그럼 여기까지를 딱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거 싹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얘, 등기부에 있는 사람, 알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 다음, 1, 2, 3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전까지, 여기 강제 집행, 집행문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배당 요구한 사람. 특히 뭐가 중요하냐? 앞에 집행력 있는 정본. 나중에 판례는 이 4번으로도 괜찮다 합니다. 집행력 있는 즉 판결문 가지고 배당 요구한 사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인데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임차인이다. 그죠? 여기에 임차인은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등기가 안 돼. 요 등기부에 벗어난 사람이라. 이 사람은 요 배당 요구 요때 자기가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자, 이게 중요한 게 배당 요구 종기까지 증명을 해야 되느냐? 이해관계인에서는 자, 이해관계인에서는 언제까지 증명해야 되냐? 제가 뭐라고 써 있죠? 매각 허가 결정 시까지. 자, 매각 기일, 매각 허가 결정, 확정, 대금 납부죠. 결정이고, 허가 불허가 그죠? 결정이고 매각 기일이고. 자, 이때까지 권리를 증명해야 된다. 왜 이때까지일까요? 왜?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면 좀 짜증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알아두세요. 자, 이해관계인은, 자, 보세요. 이해관계인은 여러 가지 법원에서 통지받고, 그 다음에 이런 날 출석할 수 있고, 출석해서, 그건 출석 말라고 합니까? 그죠? 의견 진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의견. 얘가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의견 진술하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샷다가 요때까지예요. 매각 허가 결정에 병이라는 사람이 매각 허가 받았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즉시항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할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 내가 이해관계인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 돼. 증명을. 이해되죠? 이게 90조 이해관계인 문제예요. 90조 이해관계인.
이게 지금은 조금 쉬워 보이는데 뒤에 배당 요구하고 또 섞이면은 이게 헷갈립니다. 자, 이까지. 자, 우리가 경매, 실무에서 경매 넣는 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갑이, 지금 을에 대해서 경매를 넣고 싶죠. 을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법무사한테 와요. 법무사에서 오면 법무사에서 경매 신청서, 그 다음 등기부, 그 다음에 등록세 이런 거 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오케이. 허가가 딱 떨어지거든요. 법원에 제출하면 오케이.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면 법원에서 이렇게 촉탁 등기를 한다고. 촉탁 등기를 해요. 그러면 요때 경매 이렇게 등기가 된다고. 이해되죠? 근데 여기에 지금 등기부를 5월 1일자로 등기부를 하나 떼가지고 제출하는데, 등기부에 보니까 을 소유자, 그 다음 전세권, 가압류, 가등기 이까지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요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법원이 알 수가 없죠. 그죠? 이 뒤에 왜 등기부 제출된 거 이때까지니까 이 뒤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이중 경매 들어오는 거는 이 법원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이제 배당 요구 받을 사람의 나오면 얘네들은 배당 요구까지 이것도 증명해야 돼요. 증명. 이 파트하고 지금 경매의 이해관계인하고 조금 다른 문제다. 자, 이 이해관계인은 열거된 사람, 열거주의. 법에 이렇게 된 사람만 이해관계인이 돼요. 이해관계인. 따라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가등기권자 없죠?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된 사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냐? 사무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에 권리자 있지 않느냐? 이거 이해관계인이냐? 판례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가압류 가처분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요 배당 요구할 때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할 때 배당 요구한 임금 채권자 이거는 판례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 근데 자, 시험용으로 알아두시고 배당 요구한 임금 채권자 왜 이해관계인이 안 되지? 왜 안 될까? 자, 임금 채권자가 임금 못 받으면은 노동부에 가가지고 체불임금 확인서 받거든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서 배당 요구를 한다고. 이해되죠? 체불임금 확인서는 판결문이 아니야. 지금 제가 이랬잖아. 집행력 있는 정본 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90조 이해관계인이 된다고. 근데 이건 안 된다라고 한 사례는 체불임금 확인서 가지고 그 배당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명확하지 않은 감은 있지만 기출 문제라.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한 임금 채권자는 90조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볼게요. 자, 배당 요구 종기가 정해진 때에는 법원은 배당 요구 종기를 공고하고, 자, 전세권자한테 먼저 최고합니다. 최선순위 전세권. 그 다음 88조 1항의 채권자한테 이제 고지한다. 이렇게 되는데 뒤에 볼 거고, 여기서 볼 거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 아까처럼 우리 사례에서 이렇게 등기가 있는데 최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앞에 아무것도 없고 최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얘는 배당 요구해야지만 소멸하거든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얘가 낙찰자가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얘한테 최고하는 거야. 최고. 그 다음 148조 요 배당 받을 채권자거든요. 사무 및 사후의 채권자 및 이제 조세,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도 최고한다. 그 다음에 최고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등기에 있는 대로 계산한다.
추가 못한다. 그죠? 금액을 내가 더 받을 게 있습니다. 추가 안 된다. 대신에 전세권자가 최고했는데 아무것도 제출 안 한다. 그러면은 낙찰자가 인수하기다. 인수. 낙찰자 인수. 그 다음 여기에 뭐 조문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전세권자가 있고 아까 가등기 있죠. 가등기. 가등기도 최고한다. 최고했는데 아무것도 뭐 제출 안 한다. 그럼 배당 못 받습니다. 배당 못 받아요. 이유는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가 있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요. 담보 가등기는 건재당권하고 똑같아서 배당 받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 신고해야 돼. 아니면은 청구권 가등기라고 보고 배당을 안 해준다. 그 다음 자 88조의 배당 요구. 이건 1항에 쭉 써 있는데 제가 보기 좋게 나눴습니다. 이거는 배당 요구 해야만 배당 받아요. 누구냐? 자,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즉, 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 그 법원에서는 등기부만 제출됐기 때문에 요 밖에 이거 안 보여. 몰라. 이거 배당 요구 해야 돼. 그죠? 이번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이후에 가압류 채권자. 그죠? 요렇게 등기는 이까지 알겠는데 그래서 압류가 됐죠. 이 뒤에 가압류가 들어왔어. 얘도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다 이거지. 세 번째, 민법 특히 임차인, 상법 그 밖에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 우선 변제권도 요 밖에 이렇게 있다고 등기부에 안 나와. 그래서 배당 요구 해야지만 배당을 받아. 그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거를 정가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본 가진 사람, 이 뒤에 가압류한 사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 정가우. 자, 그 다음 이 야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거 교육방송 성질상 야한 얘기가 안 돼. 야한 얘기가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알아들으면 돼. 그 다음 148조에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당연히 배당받는 사람. 자, 비슷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 두 개 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그 다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채권자.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딱 경매를 넣는데, 이 배당 요구 종기야. 지금 148조는 이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경매 신청 갑의했거나 A가 이중 경매, 그죠? 이 뒤에 압류 개시 결정 등기된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압류한 사람, 그죠? 압류한 사람. 그 다음에 이 갑 압류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한 사람, 이렇게 색깔, 자, 이렇게 배당 요구한 사람 88조에 따라서 이 정가우죠. 정가우. 자, 정본 갖고 있는 사람, 개시 결정 뒤에 가압류한 사람, 그 다음에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 변제권 갖고 있는 사람. 어쨌든 이 배당 요구를 했어. 이 한 사람, 이거 됐죠? 이 148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48조에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대금이 납부되면 빚잔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 3호.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한 사람. 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여기 가압류한 사람. 얘도 배당받나, 그죠? 배당받네. 아까 이해관계는 안 돼.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이해관계는 안 돼. 그래서 통지, 출석,
의견 제출, 즉시 항고. 이건 안 돼. 가압류 가처분. 근데 배당받네. 그죠? 배당받을 때 160조 의해 가지고 가압류만 된 사람은 공탁하거든요. 우리 공탁법 때 배웠잖아. 일단 공탁되더라도 이 배당받는다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148조에 이 사람이 하나 있네. 그 다음 저당권,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고 했을 때 나도 배당받겠다 라고 한 사람만 해당하겠죠. 그 밖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로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돼야 돼. 매각으로 다 소멸하는 사람. 자, 가압류 적혀져 있지만 요 사이에도 꽉 무슨 등기가 있겠죠. 아까 막 제가 쓴 거. 이 사람들도 등기가 돼 있고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가 돼 있고 매각으로 소멸할 사람. 이건 돈으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배당받네. 이해됩니까? 자, 지금 4호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가 돼 있고 매각으로 소멸될 채권자. 이걸 라이브하게 표현하면 이 등기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있죠.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도 채권 신고해야 되죠. 그죠? 담보가등기, 뭐 이런 것들. 다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돈 받으려고 설정한 거잖아. 이런 사람들은 매각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배당 비찬치 할 때 돈으로 바꿔서 환가 받을 수 있다. 그죠? 결론은 뭐냐면, 지우고. 자, 이렇게 값을 쫙 등기가 돼 있어. 등기돼 있고, 압류했고, 압류했다는 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뒤에 가압류, 그 다음에 이중 경매에 들어왔다 이거지.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자, 등기부에 다 올라온 사람. 그죠? 148조. 등기부에 다 올라온 사람. 그 다음에 요렇게 이거 압류한 사람. 가압 압류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이중 경매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가압류를 했지만 나중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면 돼. 그죠? 이런 사람은 다 배당 받는다. 자, 그래서 148조에 이거 돈 받는 사람이거든. 돈 받는 사람. 배당 받는 사람. 이거는 자, 88조가 선행돼야 돼. 그러니까 88조에 정가우가 있잖아요. 그죠? 정가우 이런 사람, 등기부에 없는 사람들. 그죠? 정가우 이런 사람은 88조에 따라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고 그래야지 일로 들어간다고. 돈 받을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정가우 중에 배당 요구해야지만 배당 받는데 이렇게 타고 안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이거 실제로 돈 받을 게 있다 하더라도 배당 안 돼요. 그죠? 배당 안 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등기부에 있는 사람들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다 받아. 다 나와 있잖아. 이중경매,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한 사람.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 그럼 가압류권자도 요렇게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내가 뒤에 가압류했지만 저기 뭐야 돈 받을 사람이다. 이거 여기 이 88조 보세요. 88조 보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뒤에 가압류한 사람. 그죠? 이 사람도 배당 요구해야지만 배당 받잖아요. 그죠? 88조 뒤에 88조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야지 돈 받을 사람으로 된다고. 이게 시험이 엄청 많이 나와. 엄청. 90조하고 88조 148조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84조인가요? 그 채권 신고하는 거, 채권 신고. 엄청 많이 나와. 그리고 나서 이게 실익이 뭐냐면 나중에 배당이의 할 때 배당이의 할 수 있고 부당이득 할 수 있거든요. 배당이 있는 사람은 얘가 돈 받으면 안 돼요. 얘가 돈 받으면 안 돼요. 얘가 돈 받으면 안 돼요. 배당이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기간을 놓쳤네. 기간을 놓쳤네. 왜? 배당기일 통지서를 못 받았다. 배당기일 통지서 받고도 못 나갔다. 배당이의소는 배당이의를 하고 일주일 안에 소재기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런 사람은 이걸 못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아예 그냥 88조로 못 들어간 사람들은 아예 못해. 부당이득도 청구 못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148조에 돈 받을 사람이 정해지는데, 만약에 그냥 배당 이의도 못하고 한 사람들은 148조 중에 이거 못한 사람은 부당이득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데, 아예 88조 요 1차 2차 들어와야 되는데 1차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배당 이의도 못하고 부당이득도 청구 못해요. 이게 그래서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게 막 표현이 되어 있다고, 판례가. 이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 좀 보고 쉬었다가 문제풀이 들어갈 테니까 정리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매 신청인. 자, 이 중에 요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지금 요 그림이죠. 지금 갑이 경매 신청인인데, 자,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등 집행 권한을 얻어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어요. 얘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어. 판결문 가지고 이렇게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 경우에 집행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별도로 배당 요구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다. 자, 왜죠? 자,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 요구 종기가 이렇게 배종이 생기는데,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다 148조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여기서 지금 90조 생각하면 안 돼. 90조하고 헷갈리거든요. 자, 88조하고 88조 1차, 2차 이렇게 나눠갖고 88조 들어오고 그 다음에 148조 들어와야지 돈 받아. 이걸 보면 돼. 이거를. 자, 아시겠죠? 그죠? 그럼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돈 받을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갑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지금 등기부에 나와 있죠. 그래서 148조에 따라서 이렇게 안 들어와도 등기부에 나오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돈 받는단 말이에요. 배당 요구할 필요 없다. 그 다음 선순위 전세권자. 자, 임차인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중 임차인 지위에 기하여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서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지금 여기에 1순위 전세권자가 있어. 이 전세권 등기도 하고 대항력도 다 갖췄다. 그러면 전세권과 이 등기된 전세권과 등기 밖에 임차인 지위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임차인 지위에 기해 갖고 이렇게 배당 요구를 했어. 배당 요구를 하면은 이렇게 1차, 2차 가져오죠. 그럼 배당 받을 사람이 되는 거라. 근데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근데 아까 여기 최고한다 그랬죠? 이 전세권 등기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법원에서 최고해요. 네 배당 받을래? 아니면은 그냥 낙찰자한테 받을래? 아무 배당 요구도 안 하고 권리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겁니다. 예. 안 없어져요.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세권자 하나 끼워놨죠.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병은 낙찰자는 인수한다. 한마디로 뭐 낙찰자 이거 어된 거죠. 세 번째, 가압류권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임금채권자는 우선 변제권 있죠. 3개월 3년, 그죠? 임금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매각 부동산에 관하여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 집행이란 것은 등기했단 말이죠. 한 경우에, 자, 이 경매를 넣었어. 근데 지금 가압류를 했는데 임금채권자야. 그리고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가 됐죠. 임금채권자.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에, 집행이란 것은 등기예요. 등기. 자, 그러면 이렇게 배당요구 종기가 있죠. 배당요구 종기까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의 소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 확정 시까지, 이게 중요하죠. 그 가압류의 청구 채권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 채권임을 소명만 하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유명한 판례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 가압류 등기가 됐어. 근로자들이야. 그죠? 근로자들. 등기가 됐어, 등기. 첫 경매 개시 일정 전에 등기가 됐어. 근데, 자, 보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88조와 1차 88조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얘들 말고라도 무조건 1차 88조에 배당 요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148조, 그 다음에 돈 받을 사람이죠. 돈 받을 사람, 148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돈 받을 사람들, 그 다음에 88조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온 사람들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 임금의 가압류권자는, 자, 여기에 정가우라 그랬죠. 그죠? 정가우. 배당 요구할 사람. 정모를 갖고 있는 사람. 이 가는 뭐죠? 가압류인데, 이 뒤에, 뒤에 가압류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우는 우선 변제권 갖고 있는 사람. 임금 우선 변제권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얘네들은 배당 요구가 종기 전까지 이렇게 타고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148조에 보니까 일단 이렇게 등기돼 가지고 매각으로 소멸되면은 이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돈이잖아. 돈 받을 권리가 등기돼 있고, 이게 없어지면 나중에 배당 받잖아. 그죠? 돈 받는다. 자, 그럼 여기에 88조 안 타고 들어와도 돈 받을 사람이야. 일단 돈 받을 사람이야. 근데 가압류된 사람은 n분의 1 해서 받잖아요. 근데 얘는 우선 변제 3년 3개월분은 우선 변제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이렇게 타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판례가 뭐냐? 이 우선 변제권은 이 앞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배당표 확정시까지만 3년 3개월 이게 소명만 된다면은 이거 n분의 1이 아니라 우선 변제 받는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되죠?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제가 임금 채권을 한 번은 정리할 거예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임금 채권.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뭐다? 이거는 제 논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등기돼 있으면, 임금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돼 있으면 배당표 확정 시까지만 내가 임금 채권자입니다. 3년 3개월분입니다. 라 입증만 되면 여기 n분의 1이라는 거 우선 변제 다 받는다 이거지. 그 다음 밑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봅니다. 자,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로부터 피보전 권리를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승계 집행물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양수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가압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압류 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자, 집행 등기 후 승계 집행물은 불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해놨죠. 자, 이것도 그려보면 됩니다. 겁낼 거 없어. 자,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데, 자,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이죠. 그러니까 이 갑이 경매하기 전에 A가 가압류했어요. 이 가압류 등기가 됐잖아. 이 상태. 그러면은 나중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88, 148 1로 먼저 들어오고 1로 들어와야 되는데, 88조는 정가우다. 이때 가압류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 뒤에 가압류란 말이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 아까 임금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도 이 배당표 확정까지만 소명하면은 n분의 1이 아니라 가압류 그 전액 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148조를 보니까 여기 먼저 등기된 사람은 배당 받더라. 배당 요구 안 해도 받습니다. 왜? 등기돼 있으니까 다 알 수 있잖아.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초점은 뭐냐면,
이렇게 가압류 A가 등기되어 있다가 자, 양수하는 거예요. B가 양수인. 이 채권 양수한 거예요. 채권 양수. 자, 이랬을 때 이 승계지품은 받느냐? 이 등기된 다음에 양수될 경우에는 승계지품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 가압류 등기되기 전에 양수했으면 승계지품은 받아야 이렇게 등기가 되는데, 등기가 된 이후에는 승계지품은 필요 없이 이렇게 양수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 B는 등기부에 안 나와 있잖아. 그죠? 밖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밖에 있는 사람. 법원이 몰라. 법원이 몰라. 자,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사람은 마치 정가우 88조에서 정하는 정가우처럼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아니고, 가압류는 이 전에 등기됐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우선변제권, 지금 우선변제권 아니라고 합시다. 임금이 아니라고 합시다. 우선변제권도 아니야. 그죠? 그러면 88조로 못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 안 돼. 근데 148조 보니까 등기된 사람은 배당 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잖아. 그죠? 등기가 안 돼 있잖아. 그래도 판례는 그대로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고, 이 등기도 당연히 그냥 따라간다고 봐요. A의 등기가 따라간다고 봐. 그래서 배당표 확정시까지만 소명하면은 배당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은 아직 안 배웠지만, 부동산 등기법에 이 가압류 등기가 나온다고. 이 가압류의 이전 등기는 없어.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렇게 1KB 등기가 돼 있다가, 이게 우리은행으로 채권이 양도돼 버리면 1-1 해가지고 이 부기 등기로서 우리은행 이렇게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거든요. 이런 이전 등기가 있거든요. 근데 가압류는 1A의 가압류, 1-1 이 B의 가압류 이전 등기, 이런 등기가 없어. 이런 등기가 없어. 없기 때문에 이런 등기 못합니다. 못하니까 그냥 승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승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이 양수한 게 임금 채권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배당표 확정시까지 소명하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근로복지공단이죠. 근복. 자, 이렇게 근로자들 A가 가압류해요. A, B, C, D 하고 막 가압류 퇴직금하고 못 받아서 이 가압류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최단금 지급해 주거든요. 얘네들 일정한 한도 금액에서 1,000,000원 이런 식으로 못 받은 임금하고 퇴직금을 얘네들이 준다고. 얘네들이 주고 나서 변제자 대위처럼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근데 가압류 이전 등기가 없으니까 이 근로복지공단이 그냥 승계받는 거라고, 승계. 그러면 얘네들이 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죠? 판례는 된다. 그 다음 가등기권자 볼게요.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담보가등기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소멸. 그럼 이게 돈이잖아. 그러면 배당받아야 되겠네? 그죠? 148조에 배당받아야겠네? 근데 뭐라고 하느냐? 위 담보가 가등기권자는 자, 집행법원의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안 하면은 자, 배당 못 받는다. 채권 신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채권 신고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나왔네. 압류 후 가압류권자. 배당 요구해야지. 88조로 배당 요구한 다음에 148조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볼게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자, 이게 중요해요. 배당 요구, 이 88조를 먼저 거쳐야 되니까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요구 해야 하고, 자, 가압류 집행이라는 등기를 했죠? 전에 미리 배당 요구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등기가 이루어져야 배당 요구로서 효력이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갑이 압류를 했어.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됐죠. 여기에 지금 A가 가압류했다고.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가 있죠. 근데 얘가 가압류를 하고 나서 빨리 배당 요구 빨리 배당 요구 했어. 배당 요구는 누가 한다? 정, 가, 우. 배당 요구 했어. 근데 이 등기가 배당 요구 이후에 등기가 돼버리면 안 된다. 안 된다. 유명한 판례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가압류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요구 해야 되죠, 그죠? 해야 되는데 이 종기까지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등기가. 그래서 요 안에 싹 다 샷다 내려가기 전에 등기도 되고 배당 요구도 해야지만 적법한 88조가 되는 거야. 적법한 88조. 이거는 마치 우리 주임법 임차인들, 그죠? 임차인들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하고 대항력 유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항력을 종기까지는 유지해야 된다. 이거랑 같은 맥락이다. 그 다음 이중경매인. 자, 이중경매인은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이중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다. 자, 여기까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놔야 돼. 자, 이 말이 뭐냐? 자, 이렇게 갑이 경매를 넣었어요. 근데 A도 경매를 넣을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1, 2, 3 가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야. 근데 A가 이렇게 이중 경매를 넣는다고.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넣어야 얘도 배당을 받아요. 근데 요때 넣었어. 요때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그러면은 이 경매 절차에서는 얘 배당 못 받아요. 이해되죠? 배당 못 받아. 배당 못 받는다. 자,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알아두고 아까 안 본 맨 앞에 거. 자, 이게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다 부당이 들어가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맨 앞에 좀 이따가 볼게요 한 게 뭐냐면은, 자, 갑 경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배당 받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원래 갑이 을한테 갖고 있는 판결은 1억짜리야. 1억짜리인데 이거 7천만 원만 경매 청구, 7천만 원만 일부 청구한 거예요. 일부 청구. 7천만 원만 청구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낙찰되면은 이거 1억 받냐 7천 받냐 이게 문제거든. 7천 받는 거야. 7천. 나머지 3천은 이 7천에서 3천으로 확장 못해. 확장 못해. 나중에 할 거예요. 확장 못하고 나머지 3천은 못 받아. 이거 받으려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3천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1억 청구했다가 일부만 청구한 경우에 나머지 다 받으려 그러면 얘도 배당 요구 이렇게 배당 요구 해야 돼. 배당 요구 88조 타고 들어와서 148조로 들어와야지만 돈 받을 사람이 되는 거라. 이 3천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죠? 이 강제경매인 경우에. 강제경매는 뭡니까? 판결문 갖고 하는 게 강제경매죠. 자, 임의경매 한번 볼게요. 을 부동산에 KB가 1억짜리가 있었어. 건저당이 돼 있었어. KB가 경매를 넣어. 1, 2, 3. 근데 1억짜리였는데 이게 7천만 원만 넣는다고.
그러면 낙찰이 되면은 7천만 원만 배당을 받고, 마찬가지 이것도 확장 못해. 확장을 못해. 그죠? 그러면 나머지 3천은 어떻게 받느냐? 그럼 배당 요구 할 거냐? 배당 요구는 정가우죠. 정가우. 정보원을 갖고 있는 사람, 뒤에 가압류한 사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 근저당 우선 변제권 있네. 이게 아니라고. 그럼 3천만 원 받으려면은 이중 경매를 넣어야 돼. 그죠? 다시 KB가 3천에 대해서 이중 경매를 넣어야 돼.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요때 경매를 넣어야지 나머지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은, 자, 강제경매인 경우에 일부 청구해서 나머지 거 받으려면은 배당 요구해야 되고, 임의경매에서 일부 청구한 경우에 나머지 받으려면은 이중경매 넣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별도로 배당 많이 받아간 사람한테 부당이득 이거 청구 못 합니다. 이게 많이 나온다고. 이게 객관식 지문에 섞여 있으면은 여러분들 머리 헷갈려하고 못 찾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돼.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뒤에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지금 이거 봐가지고 안 되고, 객관식 풀면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배당 이해하면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적어 놓은 거 있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지금 하더라도 뭐, 문제 맞추는 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는, 보세요. 전세권자 배당 문제 해가지고 뭐, 조세권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나중에,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시문출판사 그 기출문제로 바로 이제 풀 겁니다. 풀면서, 설명 부족한 부분 보충하고, 그 다음에 풀면서 여러분들이, 요걸로 법무사 쫀TV 듣고도 이거 되네! 이런 걸 빨리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집행하고 채권 집행, 그 다음에 인도 및 철거, 그 다음에 그 등기,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권 집행은 뭐 공탁법 하면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없을 거고,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부동산 등기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또 어려운 게 없을 거고, 가장 큰 부분 차지하는 게 부동산 경매 부분하고 가압류 가처분 이 부분이에요. 뭐 인도 및 철거 이런 거 찌개다시라 보면 돼요. 찌개다시.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하지만 찌개다시에서 한두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근데 다른 수험생들은 찌개다시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에서 틀리고 채권 집행에서 틀리고 하니까 성적이 안 나와. 우리는 찌개다시는 다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경매도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오는 데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